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금은 명강사 포럼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2014년까지 두 번 남해 군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좋은 인연으로 유수 깊은 서강사에 와서 선지식 법회에 작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또 어버이날이라 여기 계신 분들과 여러 불자님들, 특별히 또 서산시에 계시는 모두 어버이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와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 이런 주제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도신 스님과 우리 서산시장님 또 경찰서장님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시고 계셔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시를 쓰는 제 친구가 서산에 있어서 시집을 냈는데 제 이름자를 제목으로 해서 시를 한 편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달음에 달려와가지고 저녁과 함께 조촐한 출판 기념회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술 한 잔에 이렇게 시 한 수 읊으면은 제가 또 거기에 화답해서 시를 넣고 또 그 친구가 시를 한 수 읊으면은 제가 하고 한 서너 번 이렇게 했더니만 도신 스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정말 모습이 좋다고 우리 여기 선지식 법회가 있는데 한번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CD를 줬는데 제가 그 CD를 가져가서 노래를 들었는데 스님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혼가라고 하는 또 이렇게 아우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혼을 담았어. 혼을 일깨우는 그런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제가 누가 지어줬느냐고 여쭈었더니만 중광 스님과 그리고 천상병 시인, 구상 시인 이렇게 다 뜻을 모았어. 저는 세 분이 합작으로 이렇게 또 지어준 거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초청해 주신 우리 도신 스님, 그리고 서강사의 여러 우리 불자님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제목을 나와의 소통, 이것이 세상과의 소통이다 라는 주제를 정했느냐 하면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스님한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게 돼서 제가 참 평생의 화두로 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문리가, 그 속뜻이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치국을 하고, 그 다음에 평천하를 하는 겁니다. 중국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전 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천하는 중국 땅 그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세계적인 지도자, 우리 충남에서 나오신 우리 반기문, 중국입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이 아마 세계적인 지도자일 것 같고, 지금은 한 나라를 다스리면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밟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교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본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으로는 평생 동안 수신을 하고 밖으로는 그 힘으로 제가와 지국 평천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마음을 닦는 것이 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마음가짐을 가졌으면은 훌륭한 가장으로 일생을 살다 가실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역량이 쌓이고 마음이 힘이 붙어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치국의 대업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 더 높았어. 제가 마음을 닦고 힘을 모은 것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평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내 마음을 닦는 것, 수신을 하는 것이 천하의 근본이구나.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스님이 오늘 초청해 주실 겁니다. 저도 저지만, 스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4시에 집에서는 아침 8시 출발해가지고 대전에서 지인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오후 4시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서광사 법당에 와서 삼배를 올리고 뒤에 가니까 열애 보궁이 있어 다시 또 절을 올리고, 그리고는 부춘산을 이렇게 등산을 했습니다. 봉화대까지 봉수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전망대를 들렸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서광사에 와서 제일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놀란 일이 뭐냐, 여기에 부처님께서 서가 계신 모습을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종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 이야기를 하대요. 그 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너무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좀 앉으셔야 되고, 부처님은 2000년 동안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이제는 좀 서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처님께서 서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법의 시대, 활불의 시대를 서광사에서부터 열겠다는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도 놀랐고 너무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활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왔는데요, 오니까 두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남해 그 보리암 있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리암 구경도 좀 시킬 겸 그러려고 이거 준비한 겁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우리 남해는 아름다워서 보물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 소개를 잠시 하고 제가 또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작은 섬입니다. 여기 올라 서울 가는 차 타고 가다가 아침에 8시 대전에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서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차를 타는 시간만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산하고 남해하고 닮은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는 시간 내내 좋았습니다. 남해 가보셨어요? 아이고, 3대째 공덕을 들여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예, 공덕을 아주 많이 들으신 모양입니다. 남해는 이렇게 남해대교라는 관문이 하나 있고요. 또 창선하고 삼천포 연육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지금 보면은 섬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섬과 섬을 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2남해대교, 지금 이게 이제 제1남해대교인데 지금 2차선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상판을 들어 올려 이 다리가 윤곽이, 요 지금 교각은 벌써 서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되면은, 그전에는 서광사에서 버스 한 대로 왔다면 버스 2대 오셔도 돼요. 예, 길 넓혀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 490년 정도 전에 충남 예산 사람입니다. 충남에는 서예가들이 많더라고요. 그 예산에는. 우선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예산 출신 아닙니까?
근데 추사 김정일 선생보다 조금 윗대에, 한 100년 정도 윗대에 보면 장 김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충종대왕 때의 조광조 사건. 조광조 사건이 왜 인해왕후를 쫓아내고 장희빈이 이렇게 충진이 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쫓아낼 때 참 기가 막히게 쫓아내요. 붓에다가 벌꿀을 묻혀가지고 궁궐 후원에 있는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그 주초가 합치면은 조씨입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꿀로 글을 써놓으니까 벌레가 그 꿀 발린 곳만 파먹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지니까 그 낙엽을 임금한테 가져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결국은 사형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함께 남해를 유배왔던 분이 예산 사람 장 김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예를 아주 능통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전기에 4대 수필가가 있는데 안평대군, 양산 하늘이 높다 대 하늘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며 이러다 양산. 그 다음에 한호 한석봉이 어머니는 불 꺼놓고 이 떡을 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 김구입니다. 이분이 남해 오셔가지고 화전빌곡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1점 선도, 한 점 신선이 사는 곳이다. 전남성지다. 하늘 남쪽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예래보궁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처음에 삼선함도 신선선자를 쓰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참 반갑기도 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이제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평수로지 벚꽃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정부종합청사 1층 로비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좀 좋은 동네 삽니다. 서산이 마늘이 유명한데, 예, 남해도 주 농작물이 마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시장님이 세계 3대 마늘 이야기하셨어요. 미국의 갤로이 마늘하고 또 일본의 마늘하고 어디시라 그랬습니까? 다꼬마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산 마늘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이 쓰리 죽겠더라고요. 왜? 남해 마늘도 있는데 자기 땅에 왔다고 막 서산 마늘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마늘 주산지가 많은데 마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지형 마늘, 추운 지방에 자라는 마늘이 있는데 그 마늘은 서산 마늘이 최고입니다. 따뜻한 지방에 자라는, 남쪽에 자라는 난지형 마늘, 그거는 남해 마늘이 어디 마늘이야? 남해 마늘이 최고입니다. 우리 막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요. 지금 또 하나가 유명한 게 뭐냐면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저 보십시오. 이 고사리 밭이 산 전체가 고사리 밭입니다. 산 전체가. 원래 이게 나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고사리가 된다 하니까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바리깡가 밀어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저거 해가지고요, 경찰 검찰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잡아들인다고. 예. 저렇게 고사리밭을 조성해놨습니다. 고사리가 어느 정도로 나느냐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40%를 남해에서 생산을 합니다. 저도 군수하기 전에는 고사리 하면은 저 심산유국 있는 강원도에서 하는데 거기는 숲이 찌들어서 못 들어갑니다. 짐승들도 많고 이제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시금치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시금치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저기 신안의 비금도, 그 다음에 저 경북의 포항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물순남해. 그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기에? 예, 정말,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서강사 식당에서도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스님이 보내주세요 하네요. 자, 예.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게 분명하냐? 우리나라에서 맑은 날, 오늘처럼 맑은 날이 평균 176일입니다. 그런데 남해는 203일이 맑은 날입니다. 한 달 정도 햇빛이 더 내리쬐기 때문에 농산물, 과일의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마늘도 분석해 보니까
의성마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의성마늘보다 2배나 당도는 높았습니다. 서산마늘하고 비교하면 비슷하겠지. 예, 저도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예, 비슷하다고 그렇게 시장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또 독일 마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독일에 참 우리나라 이제 산업할 때 강부 간호사들 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정년이 다 되었어. 이분들은 절반은 다 이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공직 비슷한 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6개월은 여기서 살고 6개월은 또 독일에 가서 살아야 그 연금이 끊어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이 마을에 한 35가구 정도가 사는데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은 80만 명 정도 찾아옵니다. 보리암이 한 100만 명 찾아오고요. 보리암 다음으로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외국인이 탔는데 다랑이 마을에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 영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다랑이 마을 그건 알겠더라고요. 다랑이 마을에 갔다 온다고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렇게 다 불심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108 다랑이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심으로 조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가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명성 15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지정을 하셨는데 제가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니까 청했더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째서 저 다랑이논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 말씀이 아주 걸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재 하면은 큰 궁궐이나 혹은 큰 가람, 절집을 생각하더라. 그런데 이름 없는 민초들이 돌멩이 하나하나 놓아서 쌓아 올린 이 계단식 논도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도 농사 지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농사 지었고 이 땅에 농사 지었다 간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일을 대신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기에 삿갓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삿갓뱀이 이야기 들으면 더 기가 막힙니다. 농부가 이 다랑이 논을 10개를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점심을 드시러 가기 전에 세알려 봤습니다. 하나, 둘, 셋, 9개. 분명히 10개인데 9개 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둘, 셋 쭉 세어봤는데 또 9개. 3번을 세어봐도 9개. 안 되겠다. 이 밥을 먹고 와서 다시 세알려 봐야 되겠다 해서 그 옆에 땅에 있던 삿갓을 탁 집어드니까 그 밑에 논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삿갓뱀 이야기입니다. 송곳을 꼽을 만한 땅대기가 있으면은 그것이라도 개간해서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입에 넣어주려고. 저는 이거는 신앙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지극정성으로 농사를 지어도 지었기 때문에 그 땅 한떼기에 대한 천금 같은 가치를 아는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 다랑이 마을만 가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살아있는 문화재를 보는 것 같고 저기서 농사를 짓다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혼들과 만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남해금산 유명하지요. 수산은 최치원 선생이 신라 때 여기 와서 우리 시장님 앞에 태수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부성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해는, 이 남해 금산은 태조 이승기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원래 산 이름은 보강산이었습니다. 고려마을까지. 그럼 이승기가 여기 뭐하러 내려왔느냐? 고려마을에는 왜구들이 남쪽으로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최영 장군, 이승기 장군 다 내려와, 정지 장군 내려와서 그쪽에 있는 국경선을 지켰더랬습니다. 여기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거기 산신령이 산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누가 저보고 제가 삼선함 이야기했다면은 군수님 오늘 저녁에 산신령이 찾아올 겁니다. 산신령 안 찾아오시더라고. 산신령 안 찾아오고 시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네 소원을 들어주면 니는 나한테 어떡할 거냐. 요즘은 산신령이 그래 안 하는 거, 그래 하시는 거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딱 장구 가지고 다니면서 소원 들어주고 딱 받으신 모양이래요. 제 소원을 들어주면 이 산 전체를 비단으로 감싸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났는데 조선 팔도의 비단을 다 모아도 이 산을 감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도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간단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산 그 비단으로 감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검산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산 이름을 통째로. 대단하죠? 예, 우리 정도진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야 되겠어요. 해마다 일출보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요. 자, 이 바위가 관음봉입니다. 지금은 태주 이승계 기도 이후에는 장군봉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불자들은 다 관음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음봉 아래에 보리암가 있고 해수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우리 서광사도 관음도량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3대 관음도량. 첫 번째가 남해 보리암, 동해에 있는 낙산사 홍련암, 서쪽에 있는 서산의 서광사죠. 저기 전등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금산 보리암에 이렇게 삐어난 풍광 속에서 낮으로 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문을 그냥 개방해 놔두고 24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절이, 여러 절이 있습니다만, 망운산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786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은 사가 됐지만, 사로 바뀐 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망운암이 있는데, 이 망운암이 진각국사 해심 스님께서 창건한 절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불자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금 서광사도 삼선암으로 그때 가지고 신라 말기에 이렇게 창건이 되었는데, 신라 때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귀족 불교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선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종, 선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가 서고 난 뒤에는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그것이 사상적이든 아니면 이론적이든 아니면 수행이든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대각국사 의정께서 천태종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하려고 했는데 썩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송광사에 계시던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고, 그것이 조계종이 오늘날 조계종이 되었고, 그리고 수련방부터 정해 쌍수다 가지고 같이 참선과 지혜를 구하는 걸 같이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제자가 진각국사 해신이거든요. 그분은 깨달은 선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망운암이라는 절을 창건을 했다라는 제 고향 자랑 겸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 망운암의 일중운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어디에서 판각했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강화도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려사의 선언사에 고려 고종 24년부터 판각을 해가지고 16년간 판각 이후에 그 선정식을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언사지 주변을 갖다가 3년 동안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불교방송국에서 다시 팔만대장경의 이 판각한 것을 전부 다 인경, 그거 갖다 한지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걸 전부 다 84,000개를 다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해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정미세 고려국 분사 남해 대장도감 개판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저 개판을 잘 읽어야 됩니다. 개판이 아닙니다. 정민년에 고려국에 있는데 분사 남해 대장도감에서 열개자 판각을 시작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8만 대장경 종경록 권 27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명이 나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해라는 지명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장도감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분사 대장도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남해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해가 작은 불국토 맞죠? 이 정도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군수 시절에 이 흔적을 찾자. 그래갖고 막 발굴을 해보니까, 그 흔적들이 나와요, 진짜. 장명원 신압, 은병 일구, 박아무개, 이아무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장명하면 오래 살아라는 뜻입니다. 긴 장점 목숨 명자 해가지고, 오래 사는데 이걸 바치겠다. 내년에는 목숨을 오래 살게 해주고 바치는데, 은병은 뭐냐면 고려시대 때의 귀족들이 쓰던 병으로 된 그 화폐입니다, 화폐. 지금 돈으로 치면 은병 하나에 뭐 한 500만 원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근데 결정적으로 8만 대장경을 판각했다라고 하는 글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2011년도에 8만 대장경 세계 천년 대축제를 갖다가 합천 행사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몽고의 전란 속에서 불교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호국 불교 8만 대장경을 판각했다면은 이제는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8만 대장경이 아닌 평화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판각을 했습니다. 판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좀 적어가지고, 판각 장소는 우리인데 기록도 너희 있으니까 남해군에서 돈을 좀 댈 테니까 인천시에서도 돈을 좀 대시오. 그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이 제 친구입니다. 또 그 이야기가 되고, 우리 법전 앞에 종정 스님이시죠. 그리고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님, 자성 총무원장님, 이렇게 해서 평화대장경 봉안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평화대장경은 최초의 초조대장경 판각 이후에 불타버리고 다시 판각한 8만 대장경 이후에 약 1000년 만에 판각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해인사년 대장경 판전에다가 지금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불사를 해서 그런지 사실은 진제종정 스님이 저희 남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자랑은 이제 됐고요. 제가 이 과학과 종교의 신비한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서강사 우리 도신 주지 스님이, 이분은 뭐 벽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절집에서 뭐 바둑 템플스 데이도 하시고.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장 한국적인, 가장 한국 정신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게 템플스 데이인데 왜 이거 꼭 영어로 해야 되느냐? 그냥 사찰 체험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되느냐고 제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스님 조금 한번, 너무 좋아요. 저쪽에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두시는데, 신부님이 조금 표정을 보니까 바둑수가 좀 딸리시는 듯 나는데. 아니, 스님은 웃고 계신데, 약간 좀 어중간하게 웃고 계셔가지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또 누구였습니까? 이세돌. 구단의 이 바둑 대결 때문에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처음에는 몰라 뭐 한 판 정도 내줄까 모르겠지만 뭐 이세돌이가 뭐 다 거의 5판 중에 4판은 이길 거다.
일이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장님 우지 예측하셨습니까? 그 정도 예측하셨죠? 예. 우리 앞에 사장님은 뭐 어떻게 해요? 이세돌이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죠. 예. 솔직히 뭐 우리 마당에 사는데 홈그라운드인데 조금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인공지능 알파고가 1, 2, 3국을 다 휩쓸어 버렸고 3국 할 때 제가 KBS, MBC 다 돌리도 이걸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왜? 직급 뻔하니까.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4국제 가서 한번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불리한 내가 흙을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5국에 했는데 또 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를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인공지능이 인간을 언제쯤 가면 능가해서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여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저렇게 일을 다 해버리면 앞으로는 의사도 저희들이 안 돼요. 지금 그 인공지능 속에는 바둑 책만 해도 3,000권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쟤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지쳐야 되는데 안 지쳐요. 그 다음에 사람은 세월이 가면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쟤는 기억력이 감퇴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쟤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전자 IT 기술입니다. 여기에다가 생명공학 기술이 결합돼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단계, 인공지능이 초월하는 단계를 싱귤레리티라고 이렇게 특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 되느냐? 과학자들이 2050년쯤 되면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2050년 이상 사실 분들은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뭔가 비장의 무기를 갖든지. 그런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탐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라는 사람인데 인공지능 개발을 갖다 총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머리가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제가 1984년도에 읽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대학에 있는 카프라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1800년대 돌튼이라는 사람이 원자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었다. 물론 그 전에 한 2500년 전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원자설을 주장했고 그 사람은 물로 되었다고 하고 이 사람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을 해보니까 원자를 쪼갤 수 있는 겁니다. 핵과 전자로 쪼갭니다. 그런데 핵은 또 쪼갤 수 없느냐? 핵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났냐? 중성자, 양성자라고 하는 소립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소립자는 서양 철학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무고 눈에 보이는 거는 유다. 그리고 천상계고 지상계는 도저히 접근 불가로 딱 잘라놨습니다. 이분법으로. 그런데 이 소립자는 입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화했다가 에너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뭡니까? 무죠. 무로 갔던 에너지가 다시 입자인 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이걸 서양 철학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서양식 사고체계로서는. 그래서 이분이 카프라라는 분이 어디에다가 하게 되느냐? 불교에 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까지만 한번 해보시죠. 수상의 형식까지만 요 바나바라밀다신게 같이요. 예, 시작. 마하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예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세. 예, 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연부를 하십니까? 저는 연부를 사실 잘 몰라서 좀 한번 해보죠. 누구 잘하시는 분 한 분?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 한번 나와보실래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주시죠. 아니, 자, 한번 나와보십시오. 예. 예, 같이 나오세요, 그러면. 같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빨리 나와요. 괜찮아요. 예. 예, 나오시고. 고맙습니다. 예. 호가 안 되죠. 독경 경연대. 자, 스님 계신데 왜 저보고. 자, 여러분, 예.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디까지요? 아이고. 아니, 왜 저보고 하라고 하세요? 스님 계신데. 아우, 큰일 났네. 아니, 뭐, 스님만 독경합니까? 평소에 그쳐서 난리예요. 자,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수상행시까지. 예.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소상행식 까지만 할게요. 예. 아이고, 예. 성불하세요. 예. 이 소립자가 에너지로, 에너지가 소립자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가는 과정을 서양 철학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었는데, 불교의 반야신경에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적시색. 부처님께서는 이 직관으로 또 마음수련으로 우주를 다 깨뚫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가도 이게 만나지더라. 과학과 종교가 전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극미 세계에서도 극대 세계뿐이 아니라 우주 공간 전체편 극미 세계에서도 불교의 교리로 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풀려버리더라. 서양과 동양이 만나고 과학과 종교가 만나는 그야말로 선지식이 불교에 쌓여있더라. 번에서 써면 되더라.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예. 부처님한테 박수 드려야 돼, 진짜. 예. 그래서 저도 좀 이제 공부 좀 하려고요. 제가 한 84년도에 동사습이랑 처음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뭐 얼마나 좀 아주 마음 깊이 들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사실은 처음에는 말하다 나중에는 말조차 안 해도 순서리만 들려도 무슨 마음인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 천주교 피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천주교의 피정은 불교의 선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경전,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고요한 거, 피해서 고요한 데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었고, 원불교 마음 공부도 좀 체험해 봤습니다. 그게 좋아가지고 또 정현태 마음일기라는 책도 제가 한번 급도 없이 한번 내봤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가족과 특히 제가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제 과는 마누라과더라고. 마누라하고 주로 이게 많이 이렇게 경계도 생기고 갈등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공부한 이야기를 그때 제가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공부하는 게 경전에 쓰인 대로 공부하는 거고,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게 선을 하는 거라며, 그죠? 부처님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같이 이제 뭐 초입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한 번 어떤 큰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직접 칭견한 적이 있느냐? 칭견한 적이 없죠. 우주 공간을 다 이렇게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지만 제가 꿈에서도 뵌 적이 없죠.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부모님이 부처님 모습이다. 부처님은 너희 자녀들에게는 대자대비한 마음 그대로이고, 부처님은 온 우주의 생명 전체에 그 대자대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모습은 바로 부모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 마음이 어떤 건가? 오늘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고기 뭔지 아세요? 이 고기가? 왜 강에다가 새끼를 낳으면 이놈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마지막에 커가지고 회귀하는 물고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뭡니까? 연어. 이놈이 연어입니다. 예, 연어. 그런데 연어는 새끼를 낳으면은 이 새끼들이 사냥을 한동안 하지 못해서 배를 쭉쭉 굶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연어 애미가 누워서 자기 살을 뜯어먹게 한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떨 때 보면은 연어가,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연어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을 뜯어먹게 만다. 이 자기 생살을 뜯어먹는 고통을 연어가 견딘다는 겁니다. 다 마음으로는 그 이상이시겠죠. 근데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제일 이쁘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한테는. 근데 연어처럼 자기 살을 떼서 줄 정도의 지극한 모성애를, 그때 제가 부모 마음이라는 게 처음은 안 해봤지만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게 부모 마음이구나. 제가 우리 도진스님 엄마라는 노래를 듣고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는 가물치라는 고기입니다. 가물치. 이 가물치는 어떻게 되느냐? 가물치는 새끼를 낳는 순간 이 출산의 고통 때문에 엄마가 눈을 멀어버린답니다, 잠시.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냥을 할 수 없어요, 물고기를.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새끼들이 한 마리씩 엄마 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공양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기력을 회복해서 눈을 뜰 때쯤 되면은 이 가물치 고기는 10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그럽니다. 부모 마음도 저래야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도 적어도 저래 돼야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솔직히 내가 닥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거는 종교심으로 살 때만이 가능한 거구나. 물론 저희들이 종교를 믿는다는 건 아닌데, 믿는다면 아무 불교를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연어와 가물치와 같은 지극정성의 마음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종교심이라면, 이 가장 종교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구나. 가장 또한 인간적으로 되려고 해도 가장 종교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입니다. 얘가 접니다. 제 7살 때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제 누나입니다.
2살 많은 누나인데 작년, 재작년에 먼저 세상을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여기에 줄이 하나 있는데 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몽돌 해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옆 끝에 통통배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이면 배를 타고 나와서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오던 배였습니다. 어렸을 적 제 이름은 행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행진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행행 보배진. 제가 아들 하나고 딸이 셋이었습니다. 형제간에. 그러니까 다행히 보배를 하나 건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저 보배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지었었어요. 손수 지었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귀한 아들놈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줘서는 안 되겠다. 이놈한테 제대로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명철학을 하신 분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찾아가서는 우리 아들 이름을 좀 지어주게. 그랬더니만 이름을 3개를 내놨답니다. 3개를. 그 중에 아버님이 현태라는 이름을 고르니까 그 성명철학을 하시는 분이 낯빛이 흐려지시면서 그 이름은 아들한테는 좋은데 자네한테는 별로 안 좋네. 웬만하면 다른 이름으로 좀 골라보게. 그랬는데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우리 아버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아들한테 좋으면 되네. 나는 괜찮네. 그리고는 뒷날 그 이름자를 가지고 와서 호적에다 올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저는 왼쪽에 코수군 달고 아버지 손잡고 학교에 가니까 저렇게 바람일다 신경 써놓은 것처럼 입학생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아버지가 네 이름을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손을 짚으면서 찾아봤는데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그때까지 정행진이었는데 제 이름, 아버지! 제 이름이 없어요. 학교 못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가르쳤던 곳은 정현태. 지금부터 네 이름은 정현태다. 이 현태라는 건 밝을 현에다가 별 투자해서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나라고 해서 저한테는 좋지만 아버지는 빨리 운명할 이름자였다 그럽니다. 제가 3월 초에 아버지 손을 잡고 가서 입학하면서 정현태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았는데 그의 8월에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 제 이름을 지어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다 받았는데 무엇을 원망하고 또 무엇을 달라고 한단 말이냐.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존경하고 아버지 나중에 만나러 갈 때 아버지 그래도 제 이름값 하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강서 특강한 것도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예. 한 2년 전에 제가 전라남도 담양에 가니까 담양에 대담미술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남관장님이라고 여성 관장님이 계신데 거기는 오시는 탐방기 오면은 저기 스코보드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림이나 글을 쓰게 하고 나중에 이걸 도자기로 구워서 보내줍니다. 시집을 가기 전에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와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에 엄마는 옆에서 우두근히 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어머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관장님 저는 평생에 그림이라고는 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하트도 못 그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트야 그릴 줄 알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트를
이틀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딸 시집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생각해서 쓴 말이,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 이 글을 보는 순간 옆에 있던 딸이 그림을 그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저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가난해서 못해주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해주고 그 엄마 마음이 속에 있는 마음이 모든 게 녹아있어요. 그러니 딸이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걸 구워놨더라고요.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관장님,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엄마가 구운 것은 딸 집에 끌어두고 딸이 이렇게 그린 것은 엄마 집에 그려두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자식 안고 있는 것처럼, 엄마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란다. 저는 세상에 그림 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왜?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본성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부처님 마음, 부모 마음, 그것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혹은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고, 내 인생의 뗏목 하나,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 한 수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부처님도 서가 계셔서 저도 강의를 지금 계속 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 한 수 낭송하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길 낭떠러지 위에 서가 있는 듯한, 그래서 걸어가던 길이 뚝 끊어져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세월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저는 그럴 때가 제가 군수될 때 10년 만에 됐는데 3번이나 낙선을 했었습니다. 원숭이는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입니다. 근데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닙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이 슬픔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뗏목이 뭔가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떤 스승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3번 떨어지고 나니까 빚만 쌓이고 바른 정치가 만사의 근본이라는 생각으로 정치 입문하려고 했는데 하기도 전에 이걸 포기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께서 저를 쳐다보시더니만 이랬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당신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심의 정치였다. 그 사심의 정치는 감남에서 감이 떨어져서 박살이 나듯이 더 박살이 나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공심의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정치는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의 뜻을 대변해 줄 때만이 진정한 정치인이 되고 정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가 다음엔 저 자리 찾아오고 저 자리에 가서 뭘 하고 몇 살까지 월급 받아먹고 연금 받아먹고, 이게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마음에 그야말로 쩡 하는 소리가 날, 그렇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강을 건널 수 있는 뗏목, 그것 또한 내가 내 한 마음 챙기는 것이구나. 내가 내 마음 닦아 나가는 것이구나.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처럼 내 마음이 빛이 밝아야 세상을 바뀔 수 있고, 나하고 소통이 돼야만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내가 넓어진 그런 만큼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이구나. 지금의 내 정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건너야 될 뗏목은 내 마음 챙기면서 욕심 피우는 것이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명일심하면 통만법한다고요. 마음 하나 이렇게 밝히면은 만법에 통할 수 있다 그러니, 야, 전 통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이 생에서 닦다가 또 못하면은 다음 생에는 이 정도 닦아놨으니까 좀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고, 사실은 서강사도 제가 뭘 전화로 온 게 아니라, 서강사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어찌 마음으로 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분발심이 생기는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아란 10억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벽집을 한 분을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벽집을 100억 분을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 한 분을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부처님 1000억 분을 공양하는 것이 생사고록의 모든 차별을 초월하여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자성을 깼지만 갖지 못하나니라. 42장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처님 잘 모시고 그 법대로 그 길대로 따라가야 되지만 결국은 나도 부처가 되어야 되는구나. 자성을 깨우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길을 가다 보니까 큰 돌뿌리에 걸려서,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더라고, 사람이. 내가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마음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 맨날 쓰기 나고 화가 나게 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도 한때는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라고.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동자승들이 모여서 깃발이 풀려긴다 그러니까,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라고 하니까 큰 스님이 보시고는 너희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선 만화에서 봤는데 사실은 그 큰 스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육조 해능선사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조 해능선사님은 다른 모든 부처님 말씀은 경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쓴 거는. 근데 육조 단경이라서 해능스님만 경을 붙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때 또 선 만화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강가에 왔는데 큰 스님과 또 다른 이 삼위성이 오셨는데, 강물이 불어서 여인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으니까 그 여인을 등에
큰 스님께서 업으시고는 강가에 강을 건너고 내려주고 다시 길을 떠나는데 옆에 따라가던 스님이 고개를 콕톡 청정 수행하시는 스님은 이 여인을 멀리 하라 그러는데 저 스님이 어찌 그냥 저렇게 덥석 그냥 여자를 업어서 그렇게 가실까 한참을 가다가 궁금해서 스님 어째 그렇게 계율을 그렇게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니 뭐라고 답변하셨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 두고 가는데 나는 아직도 얻고 왔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착심인 것 같아요. 뭔가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 닮았습니까? 모르시죠? 모를 겁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누구는 물어보니까 원미경이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때 가서 당신 보고 원미경이라 그러더라 막. 근데 제 마누라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결혼 초에 이렇게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 결혼 생활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가족 모두 건강하고 빚 없고 이거 빚 없어야 돼요. 빚 없고 가족끼리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결혼 생활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집에 와서 샤워 딱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시원한 맥주 딱 따가지고 한 잔 마시는 거. 나 아마 이게 세상에 딱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 10년 동안 집사람은 한 번도 시원한 맥주를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제가 성이 안 나겠습니까? 미치지. 내일이 이제 결혼 10주년 되는 때쯤 됐을 때 제가 저녁에 곰곰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물었어요. 결혼 생활 행복하나? 아니,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가 바로 튀어나오더라고. 그것도 목소리가 아주 크게. 결혼 생활 아니,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는데,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결혼하고 난 뒤 10년 동안 아까 제가 뭐라 했대요? 3번이나 선거에 떨어지면서 집사람의 생활비를 찔끔 갖다 주고, 이게 다음 달에는 갖다 줄지, 안 갖다 줄지, 기약도 없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집사람은 맥주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도 우찌 키울 생각 나겠습니까? 솔직히. 그때, 그러면서 또 제가 제가 집들이를 13번이나 했거든요. 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또 앞으로 정치할 거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뭐냐? 여보, 제발 선거만 안 했으면 좋겠다. 내 다른 거 다 너무 힘들다. 우리 집사람 아까 봤듯이 너무 조용한 사람이에요. 지금 웃고 있어도 참. 이 사람한테 제가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가. 정치인의 아내는 활발해야 돼. 정치인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머리를 잘라서라도 술이 모자라면 술도 사오고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제 고집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 고집만. 그러면서 맨날 집사람 보고 네가 문제가 있던데 그날 저녁에 생각해보니 내가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집사람을 보는 게 내 고집에 내 집착에 창문은 조그만한데 그 창문에 계속 집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니 집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비하야 되고 녹여야 될 게 바로 이거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맡길래 같이 맥주를 한잔하면서 내가 사와가지고 집사람
집사람이 사온 게 아니고 내가 사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집착에, 내 좁은 털거리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부터 당신 편안하게 살아라. 내 그 다 녹이겠다. 내가 그걸 녹이면 너도 편해지겠다. 그랬더니만요, 뒷날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냉장고 문을 열으니까 냉장고에 맥주가 안 나온다. 쫙 있는 게, 그것도 희야씨가 돼가지고, 송글송글송글 한 걸 땀방울이 되는 게 쫙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결국은 내 공부를 해야 집사람도 행복해지고 같이 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잘했죠? 예. 살다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그때도 무슨 어디 수련회 가려고 가족끼리 같이 공부하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바쁘니까 바깥에서 계속 눈이 오니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야, 뭐 챙겨라 3시 출발한다. 집에 가니까 반도 안 챙겨놨어. 이 사람은 또 자기 일 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반도 안 챙겨. 우리 시장에 가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래 가가지고 제가 그냥 냅든 집사람 만나자마자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말이야 눈도 오고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게 당신은 말이야 이중인격자야 이러는 거예요. 왜? 바깥에 나갔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근사근 친절하게 하면서 왜 가족들한테는 짜증을 내고 성을 내고 그랬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 앞에 계신 분들도 좀 그래 하시죠. 예, 솔직히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이 나가지고 집사람 냅두고 애들만 데리고 그냥 그 수련회 가버렸어요. 갔는데 그때 아가 우리 모스매가 몇 살이냐면은 5살인가 돼가지고 이놈은 밤에 오줌을 싸는데 이 옷을 갈아입혔는데 옷이 없는 겁니다. 이게 3박 4일 동안 내가 완전히 그 디지털가래 한다고 생똥을 쌌어요. 근데 그때에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를 듣고 뚜껑이 열렸다 그랬더니만 빙긋이 웃으시더니만 정현태 씨 나는 이중이 아니라 다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분법적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이중인격자다 하면 되게 화를 내는데 사실은 내 안에 살아있는 공자님이 그랬다. 70대의 부부 싸움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그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생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기.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름진 땅에 곡식이 잘 되듯이 기름진 땅에 잡초도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를 내는 것도 그것도 에너지고 생기다. 그 전체를 다 안을 때 내 모습이 이중을 넘어서 다중으로 다중을 넘어서 원만한 인격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지 내가 그걸 괜히 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준 집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왼수인 줄 알았더니만 아이고 우리 집에 부처님이 계셨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근절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래 이제 하니까 저게 뭐냐면은 전국 요트대에 나가가지고 2012년도에 이 카약 대회도 카약 여수 엑스포 성공 기념 대회 가서 우승을 하고 왔어요. 운동도 별로 못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내 뒤만 쫄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사실은 시장님도 그림 잘 그리신다는데 이거 집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림 더 값 오르기 전에 하나 사놔 두세요. 다음에는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림 중에 제가 하나만 뽑아왔는데 파도를 그린 게 괜찮죠? 저 그림 잘 모르는데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 지리산 계곡에 가서 제가 한번 업어줬습니다. 너무 안 볼 때 살짝 한번 업어줬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유인자만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인자만이 능호인하고 능오인한다. 오로지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다. 그 에너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10년 세월 동안에 아예 민심의 바다에 좀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제일 이 세상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한 3만 여 개 직종이 있는데 제일 힘든 직장을 꼽아보니까 탄광에 가가지고 그 막장에서 일하는 탄을 캐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 아까 우리나라 그 독일 마을도 남에 있는 그 결국은 탄광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6월 말입니다. 이 우의를 입고 일을 합니다. 다 하고 이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멸치를 한 2시간 틀고 나서 제가 걸어가는데 장화가 첨벙첨벙해요. 처음에 배 위에서 해서 물이 들어올 때가 없는데 어디서 들어왔지? 그때 내가 느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러내려서 장화가 첨벙첨벙하는구나. 뱃사람들이 그냥 큰 사발에다가 소주를 따라서 마시는 이유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술이 뭐로밖에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이 차 나더라고요. 제 인생이 힘들기도 했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구나. 나는 어쩌면 조금 이따 배를 내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분들은 얼마나 평생 동안 일을 한다고 힘들겠는가 생각이 너무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근데 이 배 위에 가면은 처음부터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잡는 법부터 가르쳐 줍니다. 왜? 이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멀미를 해요. 배멀미를. 배멀미를 하면 토하고 뭐라. 그러면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다른 일은 작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보니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더라. 큰 파도는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는 말처럼 이 파랑구의 바닷속에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잡고 간다면 선장처럼 길을 잃지 않고 행복한 대로 갈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가다가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 버리지 않겠느냐. 내 인생의 방향길, 내 인생의 길을 똑바로 잡아나가는 것. 이거는 구도의 정신으로 바뀌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이 말이 좋더라고요. 저는 한 대 앉아 있으면은 손이 닦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옛 사람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추수를 고요한 데 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시끌벅적한 세상 속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닦을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전천후가 되는 게 아닌가. 비닐하우스 안에 앉아고 비 안 오기만 기다렸다 거기서 자라는 것이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라고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 속에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내 마음의 공부를 하고 수신을 해나가는 것이 더 힘있는 공부가 아닌가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보니까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2번 군수하고 이제 4번째 떨어졌어요. 3번째 하고 4번째 되고 5번째 되고 6번째 또 떨어졌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에 잠시 한 보름 동안 여행 삼아 갔었습니다. 그때 그랜드 캐년도 보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 저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이 한 바위 덩어리가 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산. 여기는 차량이 지나갈 정도로 이게 8,000년 되는 나무입니다. 요세미티 공원에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8시간씩 차를 이틀을 달리니까 그 모하비 사막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그때 가이드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365일 동안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바깥을 보십시오.
365일 동안 맑은 날만 계속되면 저 사막처럼 됩니다. 나는 인생이 비 오는 인생은 싫었는데 맑은 날만 쨍하기를 365일 동안 바랬는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더라. 비도 와야 물도 되고 농사도 짓고 또 더운 지구도 좀 식혀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은 풀이할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묘한 신비구나. 저는 불행을 통해서도 신이 준 뜻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불행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강철처럼 단련해야 될 시간이구나. 오히려 나한테 이런 시간을 준 것이 은혜로운 시간이구나 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저도 더 커지고 세상도 더 밝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